예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가상자산 미래투자 전략 오늘의 7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고요. 네, 네, 뭐 가상자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네. 정확하게 우리가 가상자산을 볼 수 네,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항상 우리가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또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잠깐 해주실까요? 오늘은 우리 경제 주체, 개인, 네. 가정, 네. 또 우리 기업, 또 우리 정부, 우리 국가 사회가 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경쟁 전략이 뭔지, 글로벌 경제 전략, 글로벌 경쟁 전략, 글로벌 경쟁 전략. 네네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간단히 하고 네네. 본 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국가 사회가 우리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뭐라 그럴까 국권 찬탈을 당하고 네. 사실 노예같이 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좀 일제 강점기 36년 또는 네. 무슨 일본 항쟁, 네, 항쟁 기간 뭐 이렇게 부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 사회가 우리 한민족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번영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춰야 네네네. 한다. 네. 그래서 그 경쟁력이 뭔지 좀 네. 오늘 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경쟁력입니다. 네네네. 네. 그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 네네. 네. 그 첫 번째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네네네. productivity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영어로. productivity. 네.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이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네. 그 생산성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가 네. 일일 자동차를 두당 몇 대 생산을 하느냐, 예. 한 대를 하느냐, 두 대를 하느냐, 그지요? 예.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일본의 토요타라든지 이런데 경쟁 대비 우리 현대 자동차의 경쟁력, 즉 생산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산성이 첫 번째 경쟁 첫 번째 요인입니다. 네,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생산성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업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생산성을 어떻게 개선, 향상, 네. 높일 것인가 이거 고민을 해야 되지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나 정부의 혁신, 네. 생산 혁신, 경영 혁신 이런 혁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요인은 품질입니다. 생산성. 두 번째 요인은 품질, 퀄리티네요. 네네. 이 퀄리티, 이 품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그 기업이나 그 정부가 생산해 내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품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에 가 생산한 네. 자동차 예를 들어서 제니시스의 네. 품질이 뭐냐, 품질이 높으냐 낮으냐 네. 이것이 경쟁력입니다.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그 기업이나 정부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됩니다. 예. 품질. 품질. 이제 품질이 뭐냐 이렇게 이제 또 한 단계 강론으로 들어가면 네. 품질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네네네. 일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기구에서 네. 이 제품별로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별로 네. 어떤 품질 기준이 있는지를 예. 이미 국제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아하. 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가상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를 하는데 예. 네. 이 가상 자산은 서비스잖아요. 이 서비스의 품질이 뭐냐? 우리가 퀄리티 오브 서비스잖아요. QoS라고 그래요. QoS. 이 가상 자산이라는
이 버추얼 아셋 서비스의 품질,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의 품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서비스니까. 네네네. 예, 서비스의 품질. 그렇습니다. 그 가상 자산의 네. 그 품질에는 뭐 기능성, 성능, 신뢰성, 정확성, 뭐 이 이용의 용이성, 뭐 등등 이렇게 한 6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글로벌 경쟁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 이후, 네. 즉 이승만 정부가 건국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그 경쟁 우위 전략으로 주장한 게 있어요. 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외교 입국 전략을 주장을 했어요. 아하. 외교를 통해서 네. 우리 한반도의 국가 안보와 경제의 성장 발전을 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이 국제 외교가 매우 중요한 경쟁 우위 전략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 정부 때. 네.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는 그 기술 입국 전략을 했어요. 산업화. 그렇습니다. 예, 산업화. 예.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이런 그 기간 산업 네. 중화학 육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의 글로벌 경쟁 전략은 기술 입국. 기술 그래서 과학 기술을 가장 모든 정부 정책의 사업의 맨 앞에 우선. 최우선 순위로 뒀죠. 그렇죠. 네. 네. 이 기술 우선, 테크놀로지 포스트지 사실은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술 입국 전략은 매우 주요했다. 네. 우리 한민족에게 예. 정말 참 다행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은 그 군사 입국 전략을 구사를 사실은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입국 전략을 했다. 그러니까 네. 군인이 그 우선하는 거. 어. 옛날에 김일성, 네. 김정일, 지금 네. 김정은도 마찬가지인데 선군 정치를 합니다. 예. 선군. 군이 모든 거에 선 먼저 해요. 그 미리타리 포스트 그 전략이지 사실. 네. 우리 그 이 전두환 대통령도 이 선군 정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군인 출신들이 장관을 하고 군인 출신들이 주요 정부 기관의 기관장들을 네. 전부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KT 사장을 군인 그 통신 출신 군인을 갖다가 KT 그 사장 시키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 우리가 그 선군 군 군사 입국 전략을 전두환 아마 노태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문민정부 누구지요? 김영삼 대통령은 네. 문민정부잖아요. 네. 민주 입국 네. 민주 전략 입국. 그렇습니다. 네. 그 민주화 투사잖아. 우리 김영삼, 김대중 그지요. 그래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민주 입국 전략을 구사를 했지요. 네. 5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DJ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닷컴 프로모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닷컴 기업. 닷컴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C 1인 1대 쓰기 운동이라든지 또 이 전자정부 네. 구현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그 IT 입국 전략을 IT, 사실은 네. 이 김대중 대통령은 구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그 노무현 정부잖아요. 네. 이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IT 쪽을 뭐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네. DJ 때만은 못했어요. 네. 결국은 그 제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입국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열심히 했는데 네. 결국은 하드웨어한테 밀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우리나라 그 경제 산업 구조를 네.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 고도화, 네. 선진화하는 거에 사실은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다고 저는 실패했다. 생각을 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뭐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제 대통령, 네. 그래서 경제 대통령 뭐 이명박 이렇게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명박 정부는 이제 뭐 4대강이라든지 이런 이 건설 쪽에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예. 이 토목공사 이거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국가 산업 경제 구조를 좀 그 IT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고도화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네, 박근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거는 혹시 그 창조 경제라고 창조 경제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슬로건이 창조 경제였죠. 네. 그래서 그 창조 경제를 그 정의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창조 경제에 뭐라 그럴까 글로벌 그 국제 그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데 네. 매우 한계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 우리 그 윤석열 정부는 네. 지금 뚜렷한 어떤 그 국가 브랜드급의 문재인 정부 빼놓고 가시네. 문재인 정부도 할까요? 거기에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는 그 네. 사실 그 소득 주도 성장 네. 그 어떤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죠. 전략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차별 그 이 정부 자금을 살포하는 그 파퓰리즘 이런 쪽으로 갔는데 사실은 실패했죠. 실패로 봐야지요. 그래서 네. 두 번 다시 그런 소득 주도 성장 왜냐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위반하는 네. 그런 접근 방법으로는 우리 국가 어떤 생존 또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 발전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뭔가를 글로벌 경쟁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각 부처에서 뭐 아이디어를 열심히 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띄게 우리 국민들이 네.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동감하고 네. 또 같이 협력할 그런 그 국가 브랜드급의 그런 국제 어떤 글로벌 경쟁 전략이 눈에 확 띄지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은 혹시 어떤 뭐 빅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좀 이 시간 자체가 좀 정치 방송 같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 가장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놓은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네. 비정상의 정상화가 제일 먼저 화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게 지금 나라가 다 망가졌잖아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파괴했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작은 부분의 개혁이 아니라 완전 시스템, 모든 부분의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제 생각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 가지만 제가 좀 윤석열 정부한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좀 전해줬으면 합니다. 네. 그 저도 우리 이 박사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좀 그 시대에 걸맞는 즉 정보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에 걸맞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소프트웨어 그 중심의 그런 그 국가 경제 산업 그 전략을 글로벌 경쟁 전략을 조금 좀 강력하게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금 뭐 이 메모리 반도체는 1등이지만 그 소프트웨어 비메모리 그 시스템 반도체는 너무나 취약하잖아요. 너무나 취약하죠. 그 삼성이 지금 그 칩4 동맹 관련해서 이게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게 지금 매우 어려운 그 진퇴 유곡 진퇴 양난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이 소프트웨어 주도의 어떤 그 글로벌 경쟁 전략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좀 강력히 리딩해 주기를 좀 바랍니다. 네. 네, 여기까지요. 벌써 한 10여 분 넘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7부 그 네네. 가상자산 미래 투자 전략 제 7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그 가상 자산 그 글로벌 국제 관계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고 네. 국내 관계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고 예. 그 이 가상 자산 관련해서 지금 그 레귤레이션 규제가 어느 수준으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네. 요거를 좀 진단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가상 자산 관련한 그 ICO 등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먼저 규제 기구부터 먼저 볼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가상 자산의 그 규제를 하는 그 국제 기구에는 네네. 대표적인 것이 잠깐만요. 규제 기구부터 보는 거죠. 네네네. 그래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잠깐만요. 여기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다음 번. 다음 건이니까 네네. 잠깐만요. 뭐 좀 아까부터 뭐가 좀 좋지 않았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가상 자산 네, 요- 그 규제를 하는 요거는 지난 거죠? 아까 네, 말씀하신 거죠? 지난 겁니다. 네. 네. 가상 자산 그 규제를 하는 국제 기구에는 잠깐만요. 이게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규제기고요. 네네. 아이고 이런. 그래서 자리를 띄우려고 했더니 뭐 좀 잘 안 돼. 이게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요게 그래서 규제 기구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나왔어요, 그죠? 네, 맞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네. 이 가상 자산 그 규제를 하는 국제 네. 기구로 FATF 우리말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국제 자금 세탁이 지금 요즘 그 이 가상 자산 관련해서 네. 너무나 빈번히 그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G20이 그 전 세계 160개국이 참여하는 네. 그런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만들어졌고 예. 이거 약자로다가 그 FATF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FATF에서 이 가상 자산 관련해서 좀 그 규제를 하기 위한 특히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네. 그런 그 기준 절차 즉 지침서를 만들어서 네. 160개국에 배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가상 자산을 관리하도록 특히 그 ICO 관련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이 지침서가 아직은 뭐 강제 규정이라기보다는 네. 선택 규정으로 현재까지 그 네. 많은 이 사업자들이 보고 있어요 현재요. 네. 그래서 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이 가상 자산 관련 이 규제를 보다 좀 그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이 지침서가 좀 부실합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인터프리터티브 노트,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그다음에 퍼블릭 스테이먼트 이런 용어를 써서 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그 가상 자산 관련 네. 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네. 이를 좀 그 체계화하고 좀 구체화하고 네. 그다음에 법적 구속력도 보다 더 확보를 하고 네.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그나마 가상 자산 관련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천만다행으로 근데 이제 보입니다. 가상 자산 그
FATA,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네네. FATA가 가상자산만을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제 금융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 네. 우리 가상자산 관련해서 가상자산이 자금 세탁으로 많이 이 뭐라 그럴까 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제증권 감독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증권 감독기구요. 네네. 영어로 여기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여기 IOSCO 이렇게 약자로 예, 얘기하는데 네. 하여튼 국제증권감독기구에서 이겁니다 지금. 네네네. 네. 이 가상자산 ICO 네. 코인을 오퍼링을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네. ICO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식 상장을 IPO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식상장 우리가 IPO라고 얘기하죠. 네, 코인 상장을 ICO, 이니셜 코인 오퍼링 뭐 이렇게 ICO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ICO가 된 가상 자산이 지난번에 제가 17,500종이 현재 종류가? 네. 전 세계에 있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ICO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2019년 5월에 여러 가지 위험 또 고려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레귤레이션 규제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 가이던스, 지침서다 이렇게 봐야 될 걸로 예, 네. 보입니다. 그다음에 EU 차원에서 여기 유럽 증권 시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 EU 차원에, 네네. 유로피언 시큐리티스 앤 마켓 오소리티 예. 여기 약자로 ESM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유럽 증권 시장 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이 오소리티라는 말이 원래 조직을 얘기합니다. 권한을 가진 조직 또는 네. 사람. 네. 네. 그래서 이 ICO 관련한 성명을 유럽 증권 시장 위원회가 발표를 하고 이 ICO가 지금 네. 코인 이니셜 코인 오퍼링, 예, 코인 상장과 관련된 겁니까?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자산을 네. 이 ICO 즉 상장을 할 때 네. 어떤 기준 절차를 해야 되는지를 네. 이제 여기 유럽 증권 시장위원회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가이던스를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US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그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네, SE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SEC가 ICO 규제를 시작한 게 2017년에 여기 DAO라고 그러는데 네. Distributed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우리가 분산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메타버스라든지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일반화 보편화가 만약에 네네, 되면 예. 네. 이런 다오 조직이 앞으로 엄청나게 일반화 보편화 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실체가 없는 이런 다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네. 이 미래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정확히 가지고 가실 수 교수님 있을 그럼 이 것으로 질문이 봅니다. 있는데요. 여기 지금 네네.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건 분권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센트럴라이즈가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자산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분산형이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거의 분산형을 규제하는 기관인 규제가 아니고 오토노머스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자율적이다 야, 이렇게 예. 보시면 돼. 예. 분산 자율 조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서비스를 할 때 모든 게 중앙 집중인 경우는 전부 서비스가 네, 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다오라는 것은 이 분산 자율 조직이라는 것은 여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이런 이 가상 자산에 네. 그 서비스를 하는 그 조직으로 보시면 돼요. 아, 가상 네.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네. 없는데 그 분산형 자율 그 조직으로 기능 발휘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네.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가상자산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말씀드렸듯이 FATA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네네. 그다음에 국제 증권 감독 기구, 네네. 그다음에 유럽 증권 시장 위원회, 네네. 그다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네네. 이런 것들이 규제 기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지금 현재 이 네. 네 개 그 국제 네. 어떤 규제 기구를 우리가 잘 살펴서 네. 이 가상 자산 관련 미래 투자 의사 결정을 네.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입니까? 네. 다음 자료 화면 띄울까요? 네. 네, 다음. 네. 이제 다음에 이겁니까? 네. 이걸 네. 자 이제 그럼 가겠습니다. 이제 해외 살펴봤고 예. 다음은 이제 국내 네. 우리 국내 가상 자산 관련해서 어떤 조직이 있는지 국내입니다. 국내. 그렇습니다. 네, 국내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 관련해서 우리 국내 이 규제 정부 기관이 네. 지금 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 네. 네. 증권위원회, 증권위원회. 증권감독원, 그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네. 세 개 조직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금융위나 네. 증권감독원이나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구체적으로 가상 자산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외 법권 지역이다 가상 자산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규제를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 않다. 예. 그래서 가상 자산 관련해서 법률적인 그 사기, 뭐 횡령, 네. 뭐 등등 기타 문제가 발생하면 네. 법률적으로 투자자들이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요. 아하. 예. 이거 심각한 문제지요. 네. 그럼에도 투자자가 550만 명이 현재 있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자, 우리가 여기 그 첫 번째 금융위원회 우리가 금융위원회 관련해서 네, 이 금융위원회요. 금융위원회 법이 있어요. 네, 금융. 예. 그 법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외국환 업무 지구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감독 네. 이런 모든 그 금융 관련해서 네. 이 총괄 지휘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사실은요. 네. 사실상 져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위원회가 이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네. 그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이 재기능 발휘를 그 가상 자산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금감원요. 금감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네네. 네. 금감원, 네. 우리 그 금융위원회 또는 뭐 증권선물위원회 지도감독을 받아서 그 금융기관에 대한 그 검사 감독 업무를 우리 그 금융감독원이 합니다. 옛날에 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뭐 이런 여러 그렇죠. 감독원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이 금융감독원으로 전부 다 통합이 된 거죠. 통폐합이 된 네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은 뭐 무자본, 뭐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해야지. 네. 물론 지금 가상 자산이 금융 업무냐, 증권 업무냐, 지금 금융 업무도 아니고 증권 업무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매하네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습니다. 정보분석원. 네. 네네. 네. 지금 여기 금융정보분석원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ICO 있잖아요. 네네. 코인을 상장하는 거, 네. 이니셜 코인 오퍼링, 코인을 그 거래소에다 상장하는
그 신고 수리, 신고를 받는 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아하, 현재. 네. 그래서 그 신고 절차 기준이 있어요. 네. 그 신고 절차 기준은 제가 나중에 ICO를 어떤 절차 기준으로 하는지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네. 증권분석정보원이 우리 특정 금융 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뭐 몇천만 원 이상 현금 찾아가면 신고하고 그러는 게 금융정보분석원이죠. 네네. 일선 지점에서 우리가 뭐 현금을 많이 네네. 찾아가거나 뭐 하면 자동적으로 뭐 신고하는 데가 금융정보분석원이죠. 네네. 네네. 지금 여기 특정 금융 정보, 금융 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네. 우리가 요거를 약해서 그냥 특검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특검법으로 지금 현재 네. 가상 자산 관련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현재 되고 있다. 특검법으로. 네네. 그래서 이 가상 자산 관련한 분들은 이 특검법 요것만 대부분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금융위원회 직속 그 기관이다. 네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또 자, 다음 자료로 갈까요? 네네. 다음 자료로 갑니다. 자, 제가 이제 그 특검법 말씀을 이겁니까? 드렸는데, 네네네. 이거 맞아요? 네네네. 네네. 예. 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네. 우리가 이 법을 특정 금융정보법 또는 그냥 약해서 특검법 이렇게 이거네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네네네. 특검법이라고 한다. 네. 약칭. 네. 특검법. 특검법. 네. 이 특검법에서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특검법에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네, 네. 네, 네. 뭐라고 정했는지 좀 그래서 봐야겠네요. 그 특검법 제2조의 1대 이 정의를 보면 가상 자산과 관련해서 다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 가상 자산 사업자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규에도 뭐 코인이니 뭐이니 이런 걸 쓰지 않고 아주 가상 자산이라고 딱 못 받고 있네요. 법률에도 법률 용어네요. 네. 특검법에서 그렇게 정한 아주 겁니다. 딱 법이 그 뭐 이더리움이니 뭐 비트코인이니 뭐 코인이 이런 다양한 용어를 하나로 딱 정리했습니다. 가상 자산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특검법에서 네. 이제 그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무슨 무슨 디지털 화폐 네. 또는 뭐 통화 무슨 뭐 토큰, 코인 뭐 별 용어를 다 12가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용어를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로 이 법률 용어입니다. 보니까. 특검법에서 이제 정리를 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네. 코인 뭐 이렇게 용어 쓰지 말고 네. 가상 자산 이렇게 가상 자산이다. 네. 용어를 그래서 선택해서 가상 자산 매수하는 행위가 지금 첫 번째에 올라가 그렇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을 매수하는 행위를 가상 자산 사업자다. 이렇게. 사업자다. 네네. 예. 그다음에 가상 자산을 다른 가상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그것도 사업자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교환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업무를 하는 거를 우리가 가상 자산 사업자다. 근데 이건 제가 조금 그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교수님한테 우리가 금융 사업자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이나 이런 거 이런 거를 금융 사업자라고 하지 은행에 가서 우리가 예금을 하거나 이런 거를 금융 사업자라고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가상 사업자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을 모두 가상 사업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각각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상 자산을 거래한 우리나라 500만 명 정도가 다 사업자네요, 말하자면. 사업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네. 개개인의 이 투자자 또 예. 그 구매자들을 예. 그건 우리가 이제 고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가상 그거와 관련해서 이 중간 그 브로커 네. 어떤 무슨 뭐 거래소 네. 뭐 그걸 알선 뭐 이렇게 네. 뭐 등등 하여튼 매수하는 행위 네. 교환하는 교환하는 행위, 행위, 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또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행위,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그 행위를 전부 가상자산 사업자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네. 특검법에서 정의를 한 네. 거예요. 왜 그러면 특검법. 네. 네네 이 특검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네. 특검법에서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서 네. 어떤 사기 횡령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네. 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가상 자산을 이렇게 정의해서 특검법으로 네. 이제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1차적인 조치를 한 거지 사실. 정의를 해놨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사업자가 뭐다, 뭐 하는 사람이 사업자다. 네, 딱 네, 정의를 해놨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그 이 가상 사업자 그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요 특검법에 의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는 신고해라.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다. 신고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네, 예. 2021년 9월 25일 그 시행이 이 신고제입니다. 네. 특검법이 시행이 됐는데 당시에 42개 가상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했고 2021년에 네네 29개 가상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해서 예. 신고가 수리됐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후에 계속적으로 신고하겠죠? 신고 수리가 된 업체가 현재 네. 35개 그 가상 사업자가 지금 신고 수리가 된 네.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 가상 자산 사업자는 우리나라 지금 35개입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현재.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해외 가상 그 자산 그 거래 사업자들이 네. 여기 특검법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신고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해외 그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 국내 그 거래소는 이 35개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 수리되어 있지만 네. 이 특검법에 의해서 우리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신고 수리를 하지 않은 해외 네. 거래소들이 국내 고객들이 그거를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그 문제가. 국내가 아닌 해외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고 판다 해외 네네, 사업자. 네네. 그게 문제네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이 가상 자산 관련한 그 관계 법령이 네. 이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 자본시장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 네. 우리가 이 자본시장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자본시장법 또 전자금융거래법, 네.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 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우리 그 가상자산과 관련한 네.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이 가장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신고 절차 기준 네. 요거 관련해서만 현재 네.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국내가 아닌 해외의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신고 수리 안 된 안 되죠. 거래소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이 가상 자산을 네. 이게 금융 자산도 아니고 네. 증권도 아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치외 복권 같이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온 상태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제도권으로 들여올 수 없는 이유가 네. 지금 이게 가상 자산이 네. 화폐도 아니고 네. 이게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자산이 지금 너무나 그 위험 자산이어가지고 네. 그것을 자산으로 볼 거냐 지금 그 수준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국내는 네. 이 가상 자산 관련 그 규제 기구가 네. 금융위원회, 네. 금융감독원, 네. 금융정보분석원 네. 이렇게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네.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네. 이게 자금 세탁 관련 네. 이벤트면 네. 검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지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가상 자산을 규제하는 법률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오늘 이제 7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자료 준비해서 8부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시청자 여러분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